네, 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최수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품사와 문장 성분 완전 정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모아서 10분 내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집중력 있게 강의 수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품사와 문장 성분의 경우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품사나 또는 문장 성분 물어보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법적인 사항들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구구단과도 같은 개념이니까요.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품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 보시면 단어의 이름이라고 정리를 해놓았어요. 단어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출생 성분이라는 뜻이에요. 해당 단어의 이름이 바로 품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이 어떻게 태어났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국어문법은 예외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품사가 바뀌는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단히 드물고 대단히 흔치 않은 일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품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바로 품사의 축을 이루고 있는 체언이죠. 체언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가 나중에 문장에 가서 몸통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주로 하는 아이들을 묶어서 체언이라고 부르고요. 이 체언 안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명사, 대명사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다만 요거 하나만 정리해드리면 명사는 다시 분류해 봤을 때 일반 명사가 있고 고유 명사가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다른 분류를 하나 더 해본다면 자립명사가 있고 의존명사가 있습니다. 이 자립명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립해서 쓴다라는 뜻 맞는데요. 이때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띄어쓰기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식이 없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앞말에 수식을 받지 않아도 쓸 수 있는 품사가 바로 자립명사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늘, 땅, 학교, 학원, 분필, 책상, 칠판 이런 애들은 그냥 책상이 있다, 하늘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따라서 앞말에 수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명사는 아닙니다. 다만 의존명사의 경우에는요. 수식이 있어야만 하는 명사가 의존명사다라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겉과 같은 명사는 일단 겉이라는 게 명사라는 느낌을 받는 것도 좀 쉽지 않겠지만 겉과 같은 명사는 예쁜 것, 나의 것, 너의 것 이런 식으로 앞말에 수식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의존 명사인 것이죠. 명사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이 일반 명사와 고유 명사로 나눌 수도 있고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로 나눌 수도 있다는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대명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확인하겠고요. 수사는 어떤 애들을 수사라고 하느냐?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애들을 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애들이 있고요.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수사라는 것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사, 대명사, 수사는 문장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들의 모음이다. 그래서 체언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품사는 동사와 형용사입니다. 가다, 오다, 먹다, 자다, 졸다 뭐 이런 것처럼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쁘다, 하얗다, 빨갛다, 착하다처럼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형용사라고 하죠. 얘네들을 묶어서 용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용언이라고 묶는 이유는 먹다와 같은 단어 또는 예쁘다와 같은 단어는 먹다와 예쁘다의 고정된 형태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정 지점을 나누어서 뒷부분을 바꿔서 쓰기 때문이죠. 먹다, 먹고, 먹지만, 예쁘다, 예쁘고, 예쁘지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씁니다. 이렇게 바꿔서 쓰는 짓을 뭐라고 하냐면 활용이라고 하는데 이 활용을 하는 단어다라고 해서 용언이라고 부른다는 것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형사와 부사는요. 묶어서 수식언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다 수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애들이거든요.
꾸밈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애들, 그래서 체언을 수식하려고 태어난 애들을 관형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체언이 아닌 다른 애들을 수식하기 위해서 태어난 애들을 부사라고 부릅니다. 체언을 수식한다, 어떤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새, 책, 헌, 책, 모든 책, 온갖 책 이런 애들 보시면 그렇죠. 얘는 다 체언 수식하려고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것 알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부사 같은 경우 잘, 먹다 뭐 이런 식으로 체언이 아닌 또 다른 애들을 수식하려고 태어난 애가 부사다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조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체언 뒤에 붙어서 어떤 체언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다 더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가 학교에 가다 같은 경우에는 그라고 하는 품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학교에라고 하는 품사가 부사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격조사도 있고요. 나도 사랑해 같은 경우 어떤 to의 의미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의미를 더하는 보조사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류는 분강의에서 좀 더 확인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조사하면 은는이가 을를 이런 애들이 있다 정도로 확인할게요. 그 다음 감탄사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오 이런 애들이 감탄사인 것이죠. 자, 그러면 품사를 이렇게 한번 쓱 정리해 봤는데요. 품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단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뭐 하려고 태어났는가, 이것에 따라서 나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품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장 성분도 보셔야 될 텐데요.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단어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김철수로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학생이고 학원에서는 원생이고 지하철 타면 승객이고 백화점 가면 고객이잖아요. 따라서 단어의 역할인 문장 성분의 경우는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과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라는 측면에서 그 출생 성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동일한 품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그 문장 성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관형어라고 하는 건요, 문장에서 관형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애를 우리가 관형어라고 하거든요. 그럼 다시 생각해보면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려고 태어난 아이니까 해당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면 그런 역할을 하는 애가 관형어라는 거죠. 그럼 요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가 새 사과를 먹었다 같은 경우 지금 새라고 하는 애가 사과를 수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는 관형사로 태어난 단어인데 관형사로 태어나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문장에서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대로 적어볼게요.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관형어 역할을 관형사만 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떨어뜨린 사과를 먹다 같은 경우 떨어뜨리다는 동사잖아요. 그럼 동사가 요 문장에서 역시 사과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동사로 태어난 애가 어떤 문장에서는 관형어 역할을 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럼 동사만 관형어 역할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예쁜 사과를 먹어요. 그럼 예쁘다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출발했고요. 예쁘다, 예쁘고 예쁘지만 아무리 모양이 바뀌어도 얘가 형용사라는 데는 변함이 없으니까 예쁜 역시 형용사인 거죠. 즉 이 단어는 형용사로 태어나서 지금 요 문장에서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그가 나의 사과를 먹었어요. 나의 대명사 플러스 조사죠. 대명사 플러스 조사가 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죠.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관형사라고 하는 것은 그걸 하려고 태어난 애가 관형사인 거고요. 그런 역할을 현재 하고 있으면 우리는 관형어라고 부르는데, 관형사로 태어나서 관형어 역할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관형어 역할을 관형사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예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사도 관형어 역할을 하고 형용사도 관형어 역할을 하고 대명사 플러스 조사도 관형어 역할을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는 지금 이 단어를 품사로 물으면 품사로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되고 문장 성분으로 물으면 문장 성분으로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명사, 대명사 이런 애들과 주어, 서술어 이런 애들을 계속해서 혼동하셨다면 이제부터는 품사와 문장 성분을 엄밀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부사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사 역할을, 해당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애를 우리는 부사어라고 하는데 부사로 태어나서 부사어 역할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부사만 부사어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품사들도 얼마든지 그 문장에서는 부사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독립어어 같은 경우는 컴마로 분리한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아, 으, 오와 같은 감탄사는 당연히 느낌표 통해서 분리가 되니까 독립어에 해당되는 것 아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청춘, 이것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말이다 라고 했을 때 청춘이라고 하는 명사가 컴마로 분리되어 있다면 그 문장에서 청춘이라는 명사는 독립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와 문장 성분 이제 완전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질문자의 질문 포인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각각의 모드에 맞는 답변 명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핵심 포인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